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가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상외교가 4월 이후 줄줄이 예고돼 있죠. 우리 가수들이 먼저 평양에 들어갑니다. 이달 31일부터 나흘간 2번에 걸쳐서 공연하는데 남북의 합동 공연도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실무 접촉은 4시간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평양 공연이 확정된 우리 예술단은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등 160여 명 규모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릅니다. 이들은 이번 달 31일 평양에 가 3박 4일 동안 머물며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이틀간 2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두 곳 모두 과거에 남측 특별 공연이 열렸던 장소로 북측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도 추진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첫날 공연은 우리 예술단으로만 구성하되 두 번째 공연은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부, 2부를 나뉘게 될 때 그쪽에서 어떤 공동 공연을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전점검단은 오늘 22일부터 2박 3일간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북측으로부터 숙소로 고려호텔을 제안받은 만큼 이를 포함해 현지 공연장 등을 꼼꼼히 둘러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가수 윤상이 수석 대표로 나섰지만 진짜 기획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행정관입니다. 오늘 회담에는 지원 인력 자격으로 참여했고요. 또 가수 윤상을 대표로 발탁한 것도 탁현민 행정관이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남북 실무 접촉에 나서는 우리 측 대표단 뒤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곤 대표단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북측 지역으로 건너가 회담에도 참여했습니다. 회담 지원인으로 갔고요. 지원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셨습니다. 가수 윤상 씨가 우리 쪽 대표로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 공연의 전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학의 추천을 받아 윤상 측과 조율했고 예술단 감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현송월 단장과도 이미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다. 삼지연 악단 서울 공연 준비 때도 직접 해오름 극장을 찾아 북측과 세부 내용까지 조율한 바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좌석을 배치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한 3.1절 기념행사 등 청와대 주요 행사는 모두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입니다. 여성관 논란에도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중용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오늘 판문점에서 만난 우리의 대중가수 윤상 그리고 북한의 정치선전 가수 현송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협상했을까요?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회담장에 들어서는 현송월 삼지연 악단 단장.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윤상 감독에게 손을 뻗어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에서 여유로움까지 느껴집니다. 2달 전 북측 예술단 실무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정장에 집게핀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윤상 감독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마주했는데 북측과 첫 접촉인 만큼 긴장감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첫날이니만큼 제가 수석 대표의 입장에서 수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윤상 감독은 평소 TV에서 봤던 북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며 현송월 단장 역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또 공연 주제에 대해 정상회담 성공 기원이나 비핵화 등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이렇게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남북의 갈등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미뤘던 한미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그 기간도 줄였고 또 북한이 불편해하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은 많이 빠졌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군 15,000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여했던 독수리 연습. 국방부는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이나 참가 전력은 축소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은 4월 중순부터 예년대로 2주간 진행되지만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기존 2달에서 1달로 줄었습니다.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독수리 연습을 끝낸다는 계산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미군의 3대 전략 자산 역시 대거 불참합니다. 훈련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고 언론 노출도 최소화됩니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도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뒀다며 북한이 도발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건 맞지만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하면서까지 훈련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같은 훈련 일정을 오늘 북한군에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가 많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부부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쓴 것도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1995년 다스에서 법인카드 한 장이 발급됩니다. 이후 12년간 4억 원가량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용자는 다스 임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구체적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법인카드의 해외 사용 내용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약 1,800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는 주로 호텔 숙박이나 골프, 쇼핑 등에 쓰였습니다.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는 100만 원 넘게 사용됐고 고급 양복을 사거나 안마 시술소 이용료, 면세점 쇼핑 등에도 결제됐습니다. 검찰은 다스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세표 등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 법인카드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 가족을 포함해 친인척들이 모두 돌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 원의 금품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현금 이외에도 각각 맞춤 양복과 명품 가방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08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 의류 디자이너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직접 양복을 맞춰주기 위해 시침질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실제 며칠 뒤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를 통해 양복 5벌과 코트 1벌을 받았습니다. 양복 1벌은 150만 원이었고 코트는 180만 원 상당의 옷이었습니다. 두 사위의 양복 2벌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0만 원 상당의 옷을 전달받은 겁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 공천 등 인사청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에도 김윤옥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이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2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레 열리는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속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놓고 강하게 다투기보다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법원은 서면 심리로 피의자 신문을 대체하거나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한 채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뿐이지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며 검찰과 법정에서 다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말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도주려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경호 문제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오늘도 참모진이 드나들었지만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르면 모레 밤 늦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혜림 차장, 키워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청와대 관저 비밀회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숨겨야만 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과만 다스에 대한 비밀을 공유했고요.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청와대 관저에서까지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비밀회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11년 전이죠. 2007년 대선 전국은 그때 당시 다스가 강타를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그때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으로 드러났다면 이 재산을 누락한 것, 즉 다스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셈이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이 측근들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결국 나는 다스와 무관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롤플레이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네. 다스의 직원들이 이 다스는 MB와 무관하다라는 진술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겁니다. 역할극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스의 차명 계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한 이 사람들을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건데요. 네. 심지어 청와대 관저에서도 이 비밀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다스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을 숨기려고 친족 중심의 보안 체제를 구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을 따로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이 그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이 횡령금 120억 원을 잘 숨겨놓겠다.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칭찬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잘했다. 동영이 아주 잘했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1년 전 검찰 그리고 특검 수사 때는 왜 이런 다스의 주인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까? 네, 검찰은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도 영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거짓말과 조직적인 말 맞추기로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두 검찰이 수사했는데 네. 이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을 본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검찰의 얘기대로 10년 전과 지금은 수사 여건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한 검찰이라는 비판도 일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다스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들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레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본인은 직접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혹시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에 히든 카드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걸로 법정에서 검찰에 공격을 당했다가 자칫 잘못 답변하면 향후 재판에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법정에 나와서 이 각종 혐의를
하나하나 부인하는 모습이 이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다는 참모들의 조언도 귀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도 결국에는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독 대통령과 좋은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 문심을 얻겠다는 뜻도 있지만 모바일 경선 투표 때 영향력이 큰 대통령의 팬클럽, 이른바 문팬을 의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복당을 불허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시간을 드리겠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인 문팬 게시판에는 정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문팬들의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상호는 그동안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문팬 송년회에도 참석하는 등 꾸준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인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부심을 느끼고. 민주당 경선은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권리당원의 3분의 2가량이 문 대통령 지지자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광역단체장 후보를 접수하고 다음 달 20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인물란의 당 내용까지 겹친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평소 정장 차림과 달리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전투복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사장개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물난도 일축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설친다고 해서 그게 인물붕괴입니까?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가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당 기강을 잡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포용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남 탓을 한다. 후보가 없으면 홍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해야 하지 않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남경필 현 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있으면 된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죠. 오늘 지방선거를 겨냥한 영입인사 1호를 공개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대유 씨를 내부 고발이란 용기를 냈던 깨끗한 정치 후보로 설명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토착화된 적폐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양심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정대유 씨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임명 닷새 만에 내놓은 첫 번째 영입 카드는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었습니다. 정 전 단장은 지난해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 중심지를 특정 기업의 헐값에 넘겨 1조 원가량의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단장은 지방정부 부패방지센터 일을 맡기로 했지만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양당 기득권의 그 담합 구조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노력하고.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클린 선거 서약서를 받기로 하는 등 깨끗한 인재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늘 첫 회의를 하고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쯤 교섭단체 구성이 마무리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뜯은 유명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딸에게 줄 차를 사달라거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림산업의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하청건설사 대표 박모 씨는 원청 현장 소장에게 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딸이 쓸 차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 현대차로 사달라고 하는 거로 현대차나 BMW나 또 가격이 똑같다니까 내가 그걸 어떡하니까 그건 BMW 사달라고 했어요. 대림산업 전직 대표를 지낸 김모 씨는 토목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아들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은 10명. 4년간 챙긴 금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공사비를 증액시켜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하청 관계자는 원청 임직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림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림산업 측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대림산업 현장 소장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 박 씨도 금품 제공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퇴직 2달 전 용감하게 인명구조에 나선 경찰관이 있습니다. 6명이 탄 승합차가 저수지에 빠지자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관이 재빠르게 저수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6명이 탄 승합차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미처 차량에서 나오지 못한 여성 1명을 남성이 구조해 물 밖으로 나옵니다. 남성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잠수합니다. 긴박한 순간 이들을 구한 남성은 현직 경찰관인 김정호 경정.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걸 본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구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뛰어들어갔는데 그분이 자칫 자신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라는 사명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못 구했을 때 정말 내가 이 경찰 생활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이 남겠구나. 1978년 정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어느덧 정년을 2달 앞둔 김정호 경정. 40년 동안 정들었던 제복을 이제 벗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웃 국민을 위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언제라도 현장에 뛰어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어제 검찰에 출두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인데요.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한 지 20시간 만입니다. 위력이 없었다는 점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검찰은 비서 김지은 씨 등 고소인 2명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데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필요하면 영장 청구 결정에 앞서 추가로 고소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무너진 주택가 담벼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바로 옆 2층짜리 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인데요. 인근 주민 17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정막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에는 균열이 생겼고 주택 2층을 떠받치던 이 계단 기둥에는 이 바닥에서 분리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현재 인근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조사 결과 이 사고 당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이 바닥 다지기 작업이 했는데 이 작업 영향으로 집안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 소규모 공사 현장이 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규모 이상의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은 이 땅을 파낸 깊이가 1.5m밖에 안 돼 붕괴 위험을 줄여주는 흙막이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저녁에 그냥 씻으려고 하니까 와장창 하니까 무조건 이게 넘어졌구나. 저희 예감에도 뛰쳐나와 보니까 그냥 다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은평구 신축 공사장 인근 주택 8채에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규모가 작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나 집안 상태까지 감안해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강풍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입니다. 신호등이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부러진 신호등 기둥을 한번 보시죠. 완전히 녹이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노후한 신호등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동래구에서도 강풍 피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에 이렇게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고 이 행인들도 이 통행 불편을 겪었는데요. 강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외 시설물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직접 발의할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4.19 정신에 이어서 1970년대와 80년대 반정부, 반독재 저항운동 세 가지를 계승할 민주 이념으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념일은 3.1절과 4.19 혁명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을 추가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맞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재해 예방과 위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 기본권 등도 신설했습니다.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도 강화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고용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담았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 사법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권력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 개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헌법 개정 이야기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재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네. 자, 오늘 이제 청와대가 발의하겠다는 이 헌법 개정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전문입니다. 네. 이 헌법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자치와 분권, 또 지역 간 균형 발전, 또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특히 이 4.19 혁명과 함께 이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이 또 추가로 명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했던 약속들이죠.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5.18 정신을 3.1운동 정신이나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광주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언론 공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5.18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호남 정치에 좀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유독 강조해 왔었던 거거든요. 결국 네.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를 넣겠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들을 명시해서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야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게 되면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헌법을 좀 나누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 운동 같은 걸 헌법에 담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이 몇몇 주요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미국 헌법 같은 경우는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썼을 뿐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있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하면 이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시민운동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인데 네. 이 역시도 프랑스 헌법에는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지향점이나 또 시대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발의는 했지만 국회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좀 논쟁이 될 만한 포인트 하나 찝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인데요. 국민 발안제는 이 국민이 직접 이 주요 법률안들을 발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또 이 국민 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것, 이제 생각해보니까 개헌을 다 기대했던 것은 권력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게 빠지는 겁니까? 앞으로 좀 소개가 더 남았습니까? 네, 빠진 건 아니고요.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4년씩 최장 8년까지 집권 가능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일단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야권의 반대가 거세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힘은 빼고 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네, 김태년 의원이 언급한 홍준표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세게 나왔는데요.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개헌 투표 때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명 처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수출국들에게 철강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도 봐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하게 됐습니다. 김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we're going to see who's treating us fairly, who's not treating us fairly.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 관세 부과 발효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WTO 제소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
G20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면세 요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조건부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또 미국이 어떤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도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다.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밀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떠나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찾는 건데요. 해외 원전 세일즈가 목적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주한 20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 공사. 박근혜 정부 땐 추가로 54조 원어치 원전 운영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바라카 원전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현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도모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외 원전 세일즈에 힘을 보태는 목적도 담겼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선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에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합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설 등을 진화하는 데 임 실장이 관여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외 순방에 비서실장을 동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병문안했습니다. 검찰수장으로서 31년 만에 찾아간 문 총장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찾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선 문 총장은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박 씨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31년 만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87년 1월 차가운 겨울, 아들을 보내며 할 말이 없다고 했던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할 말이 많았겠다. 올해 90살인 박 씨는 최근 기력이 갑자기 쇠해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영화 1987을 관람한 문 총장은 지난달 비공개로 박 씨를 찾았었고 오늘 다시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지 않겠나 그러셨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당시 상황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총장은 유족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모래사막 한가운데에 오일머니로 쌓아 올린 도시 아부다비가 최근 세계 문화예술의 허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루브르와 구겐하임 등 세계 유명 박물관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도 부쩍 늘었는데요. 그 현장을 박민호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7,000개가 넘는 패널이 얽혀 만들어진 거대한 돔 형상 지붕. 세계적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입니다. 피라미드 모양 건축물로 유명한 프랑스 루브르의 분관으로 지난해 11월 아부다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비만 1억 800만 달러, 프랑스에 지불한 로얄티와 작품 대여료까지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A strong investment in, let's say, post-oil economies, and it goes with investment in education, in tourism.
올 여름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도 전시됩니다. 지난해 12월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5천억 원에 구매한 작품입니다. There are many masterpieces, but some kind of Monet paintings, some Picassos too, and of course Delacroix. Yeah, the paintings are impressive. 루브르 아부다비가 문을 연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부다비를 찾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올해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약 20조 원을 들여 루브르 분관이 들어선 사디아트 섬 일대를 대형 미술관이 모여있는 문화특별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아부다비 옆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설 부지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본관보다 규모가 무려 7배나 큽니다. Guggenheim Abu Dhabi is a major attraction we're working on. We are in design phases at the moment. It is the third museum that will come online on the island. 세계적인 자동차 테마파크로도 유명한 아부다비는 올해 워너 브라더스사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두바이 이후 가격의 폭락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 산업은 아부다비가 찾은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오일 머니로 쌓아올린 도시, 겉만 번지를 했던 아부다비가 이제 예술이 깃든 오아시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강민우입니다. 네, 내 주변 미세먼지의 적잖은 부분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설 연휴 때 하는 폭죽놀이가 그 실험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중국 설날인 춘절에는 새해 악귀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은 곳곳에서 폭죽놀이를 즐깁니다. 지난해 춘절에도 어김없이 대규모 폭죽놀이로 중국 100개의 도시의 대기질 지수는 심각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춘절 기간인 지난해 1월 30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연평균치의 2배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바로 중국 춘절 폭죽 영향이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중국에서 폭죽이 연소되면서 대량 발생한 성분 칼륨이 하루 뒤 우리나라 대기에서 7에서 8배 증가해 검출됐습니다. 당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춘절 기간에 폭죽놀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폭죽에서 배출되는 그 추적자를 분석을 하면 저희가 중국에서 이동된 오염물질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달 국제학술지에 실릴 예정이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협력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그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보았더니 작년이라면 초미세먼지가 나쁨에 해당하는 날이 5배쯤 늘어났다고 합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거가 신경계, 뇌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늘은 뿌연데 초미세먼지 관련 예보가 없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뿌여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상청에서는 되게 날씨가 좋다고 미세먼지는 보통이라고. 마스크를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좀 고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초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구분되는데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보통이고 50일부터 나쁨입니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돼 36부터 나쁨에 해당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엔 나쁨 일수가 12일에서 57일로 크게 늘어납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모든 자동차 기업과 인터넷 기업들이 미래의 사업이라면서 맹렬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가 크게 올랐거니 이렇게 믿어왔는데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먼저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로 위에 조수석 쪽 앞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바로 옆 도로에는 바퀴가 뒤틀린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날 밤 미국 차량 호출 회사인 우버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앉아 있었지만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모드여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었다는 점도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vehicle was traveling at approximately 40 miles an hour. Our investigation did not show at this tim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igns of the vehicle slowing down. 우버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피닉스 등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의 판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 일반 도로나 악천후에선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자율주행차를 도로 위에서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기계가 알아보지 못한 게 사고의 이유겠죠. 우리 정부도 4년 내에 일부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 했지만 적잖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눈 역할을 하는 라이더와 센서,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GPS입니다. 특히 지붕 위에 달린 라이더는 레이저로 표적까지의 거리와 형상을 측정하고 차량에 부착된 센서는 주변 사물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파악된 주변 정보로 자율주행차가 운전자를 대신해 보행자와 신호, 횡단보도 등을 인식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보행자를 봤지만 미처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행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거와 사람 자체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자율주행차가 이와 같은 형태의 상황이 학습이 안 돼 있었던 그런 정황도 보입니다. 자율주행 중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차가 많고 사람이 많은 지역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빈도가 더 커지고 이번 사고가 한창 달아오르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시험 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단단히 다진 차르 푸틴과 또 황제 시진핑이 신밀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트롱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맞선다는 점도 두 남자의 우정을 두텁게 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중국 시진핑과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러시아의 푸틴. 서로 축전을 주고받고 전화통화까지 하며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시진핑은 축전에서 중러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고 앞서 푸틴도 중러 관계가 전 세계의 안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부활을 슬로건으로 하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선 공동전선을 구축한 셈입니다. 지난해 7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의기투합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我们也是呢守望相助的好朋友. 한반도 문제 해법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В числе совместны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иоритетов комплексное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прочного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트럼프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을 저해야 하는 경쟁자로 규정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에게 축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세계적으로 남녀 선수의 임금 격차가 또 하나의 성차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급기야 배구 여제 김연경도 국내 남녀 배구 선수들의 연봉 차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방송 해설을 맡은 여자 테니스의 전설 나브라틸로바는 남녀 급여 차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It was a shock because John McEnroe makes at least 150,000 pounds. I get about 15,000 pounds for Wimbledon. 같은 일을 해도 돈은 10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도 불을 지폈습니다. 해외에서 은퇴해야겠다며 국내 남녀 배구 선수들의 급여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배구연맹은 한 팀의 남자 선수 연봉 총합 액수를 27억 원, 반면 여자 선수들은 14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13억 원을 덜 받게 된 여자팀은 한 선수에게 연봉 총액의 25% 이상을 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남자 배구와는 리그 규모와 시장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유. 하지만 최근 여자 배구의 성장세와 흥행 기여도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례적으로 투수와 타자를 둘 다 하는 투타 겸업 일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주인공인데요. 야구 괴물로 불리는 그가 메이저리그의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기자입니다. 무사히 비유되던 날카로운 타격은 사라졌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타율 8푼 3리, 삼진은 9번이나 당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투수이면서 한 시즌 22개 홈런과 3할을 친 적도 있지만 미국에선 고교생 타격 실력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파워와 스피드를 갖춘 메이저리그 투수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 경기 전 타자와 투수들은 나눠서 훈련을 하는데요. 서로 쓰는 근육이 달라서 스트레칭 프로그램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것에 적응된 몸으로 수평으로 공을 치는 타자의 욕심을 내다보니 상하체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몸쪽 공에 대한 약점이 노출이 됐고 일본 투수들이 몸쪽 공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건 없죠, 당연히. 타석에서 영향으로 마운드에서도 7실점 난타를 당한 오타니의 사용법을 놓고 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하루 사이에 계절이 늦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지금 서울은 초속 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민들의 귀갓길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꽃샘추위에 눈비 소식까지 더해집니다. 남부와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와 눈이 온 뒤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때 아닌 폭설이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2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경남 서부와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로 한겨울처럼 큰 눈이 쏟아지고요.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5cm의 적지 않은 눈이 예상됩니다. 영동과 영남, 제주에는 10에서 40mm의 봄비가 오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로 보고 있습니다. 춘분절기가 무색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싸늘합니다. 한낮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설 작업 철저히 해두시고요. 미리 출근 시간을 앞당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뵙고 사과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고 87년 1월 차가운 겨울 아들을 보내며 할 말이 없다고 했던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할 말이 안 된다. 올해 90살인 박 씨는 최근 기력이 갑자기 쇠해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영화 1987을 관람한 문 총장은 지난달 비공개로 박 씨를 찾았었고 오늘 다시 공식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지 않겠나 그러셨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당시 상황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총장은 유족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시대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검찰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며 유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모래사막 한가운데에 오일머니로 쌓아 올린 도시 아부다비가 최근 세계 문화예술의 허브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루브르와 구겐하임 등 세계 유명 박물관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도 부쩍 늘었는데요. 그 현장을 박민호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7,000개가 넘는 패널이 얽혀 만들어진 거대한 돔 형상 지붕. 세계적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입니다. 피라미드 모양 건축물로 유명한 프랑스 루브르의 분관으로 지난해 11월 아부다비에 문을 열었습니다. 공사비만 1억 800만 달러, 프랑스에 지불한 로얄티와 작품 대여료까지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A strong investment in, let's say, post-oil economies, and it goes with investment in education, in tourism. 올 여름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도 전시됩니다. 지난해 12월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5천억 원에 구매한 작품입니다. There are many masterpieces, but some kind of Monet paintings, some Picassos too, and of course Delacroix. Yeah, the paintings are impressive. 루브르 아부다비가 문을 연 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부다비를 찾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문화관광부는 올해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는 약 20조 원을 들여 루브르 분관이 들어선 사디아트 섬 일대를 대형 미술관이 모여있는 문화특별관광지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루브르 아부다비 옆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설 부지도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본관보다 규모가 무려 7배나 큽니다. Guggenheim Abu Dhabi is a major attraction we're working on. We are in design phases at the moment. It is the third museum that will come online on the island. 세계적인 자동차 테마파크로도 유명한 아부다비는 올해 워너 브라더스사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두바이 이후 가격의 폭락으로 중동 산유국들이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와 관광 산업은 아부다비가 찾은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오일머니로 쌓아올린 도시, 겉만 번지를 했던 아부다비가 이제 예술이 깃든 오아시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내 주변 미세먼지의 적잖은 부분은 중국에서 날아온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설 연휴 때 하는 폭죽놀이가 그 실험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중국 설날인 춘절에는 새해 악귀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은 곳곳에서 폭죽놀이를 즐깁니다. 지난해 춘절에도 어김없이 대규모 폭죽놀이로 중국 100개 도시의 대기질 지수는 심각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춘절 기간인 지난해 1월 30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연평균치의 2배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바로 중국 춘절 폭죽 영향이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중국에서 폭죽이 연소되면서 대량 발생한 성분 칼륨이 하루 뒤 우리나라 대기에서 7에서 8배 증가해 검출됐습니다. 당시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춘절 기간에 폭죽놀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폭죽에서 배출되는 그 추적자를 분석을 하면 저희가 중국에서 이동된 오염물질을 저희가 추적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다음 달 국제학술지에 실릴 예정이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협력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그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 보았더니 작년이라면 초미세먼지가 나쁨에 해당하는 날이 5배쯤 늘어났다고 합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거가 신경계, 뇌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늘은 뿌연데 초미세먼지 관련 예보가 없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되게 뿌여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기상청에서는 되게 날씨가 좋다고 미세먼지는 보통이라고. 마스크를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좀 고민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초미세먼지 관련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구분되는데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까지는 보통이고 51부터 나쁨입니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돼 36부터 나쁨에 해당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엔 나쁨 일수가 12일에서 57일로 크게 늘어납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모든 자동차 기업과 인터넷 기업들이 미래의 사업이라면서 맹렬히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가 크게 올랐거니 이렇게 믿어왔는데 미국에서 무인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먼저 박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로 위에 조수석 쪽 앞범퍼가 찌그러진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바로 옆 도로에는 바퀴가 뒤틀린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날 밤 미국 차량 호출 회사인 우버가 운영하는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앉아 있었지만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모드여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이었다는 점도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reliminary investigation showed that the vehicle was traveling at approximately 40 miles an hour. Our investigation did not show at this time that there were significant signs of the vehicle slowing down. 우버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피닉스 등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의 판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꼽힙니다. 고속도로 주행에선 합격점을 받았지만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 일반 도로나 악천후에선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자율주행차를 도로 위에서 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박용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기계가 알아보지 못한 게 사고의 이유겠죠. 우리 정부도 4년 내에 일부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려 했지만 적잖게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눈 역할을 하는 라이더와 센서, 그리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GPS입니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레 열리는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속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놓고 강하게 다투기보다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접수한 법원은 서면 심리로 피의자 신문을 대체하거나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한 채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할 뿐이지 변호인단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이라며 검찰과 법정에서 다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말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도주려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는 검찰이 경호 문제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오늘도 참모진이 드나들었지만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르면 모레 밤 늦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배혜림 차장, 키워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청와대 관저 비밀회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숨겨야만 하는 회사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과만 다스에 대한 비밀을 공유했고요.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청와대 관저에서까지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비밀회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11년 전이죠. 2007년 대선 전국은 그때 당시 다스가 강타를 했었는데요. 네. 만약에 그때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놨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으로 드러났다면 이 재산을 누락한 것, 즉 다스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셈이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이 측근들과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결국 나는 다스와 무관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도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롤플레이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네. 다스의 직원들이 이 다스는 MB와 무관하다라는 진술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겁니다. 역할극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스의 차명 계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한 이 사람들을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건데요. 네. 심지어 청와대 관저에서도 이 비밀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다스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을 숨기려고 친족 중심의 보안 체제를 구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을 따로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이 그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영 다스 부사장은 이 횡령금 120억 원을 잘 숨겨놓겠다. 잘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칭찬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잘했다. 동영이 아주 잘했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11년 전 검찰 그리고 특검 수사 때는 왜 이런 다스의 주인을 밝혀내지 못한 겁니까? 네, 검찰은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도 영장에 밝혔습니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거짓말과 조직적인 말 맞추기로 진실을 규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도 모두 검찰이 수사했는데 네. 이 결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모습을 본 국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검찰의 얘기대로 10년 전과 지금은 수사 여건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한 검찰이라는 비판도 일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다스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들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레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본인은 직접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혹시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에 히든 카드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걸로 법정에서 검찰에 공격을 당했다가 자칫 잘못 답변하면 향후 재판에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법정에 나와서 이 각종 혐의를 하나하나 부인하는 모습이 이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다는 참모들의 조언도 귀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가도 결국에는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독 대통령과 좋은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 문심을 얻겠다는 뜻도 있지만 모바일 경선 투표 때 영향력이 큰 대통령의 팬클럽, 이른바 문팬을 의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복당을 불허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은 잘못된 판단을 뒤집을 시간을 드리겠다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인 문팬 게시판에는 정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문팬들의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상호는 그동안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문펜 송년회에도 참석하는 등 꾸준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긍정된 정책과 인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부심을 느끼고 민주당 경선은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는데 권리당원의 3분의 2가량이 문 대통령 지지자로 추산됩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광역단체장 후보를 접수하고 다음 달 20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인물란의 당 내용까지 겹친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평소 정장 차림과 달리 가죽 점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전투복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습니다. 홍 대표는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사장개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물난도 일축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설친다고 해서 그게 인물 북녀입니까?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가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다고 당 기강을 잡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은 포용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남 탓을 한다. 후보가 없으면 홍 대표가 직접 출마를 해야 하지 않냐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남경필 현 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면서 경쟁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있으면 된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죠. 오늘 지방선거를 겨냥한 영입인사 1호를 공개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정대유 씨를 내부 고발이란 용기를 냈던 깨끗한 정치 후보로 설명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토착화된 적폐 구조를 만천하에 드러낸 양심과 용기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정대유 씨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임명 닷새 만에 내놓은 첫 번째 영입 카드는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이었습니다. 정 전 단장은 지난해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 중심지를 특정 기업의 헐값에 넘겨 1조 원가량의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단장은 지방정부 부패방지센터 일을 맡기로 했지만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양당 기득권의 그 담합 구조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저는 노력하고.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클린 선거 서약서를 받기로 하는 등 깨끗한 인재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오늘 첫 회의를 하고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주쯤 교섭단체 구성이 마무리되면 지방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뜯은 유명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딸에게 줄 차를 사달라거나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림산업의 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한 하청건설사 대표 박모 씨는 원청 현장 소장에게 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딸이 쓸 차를 사달라는 요구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 현대차로 사달라고 하는 현대차나 BMW나 가격이 똑같다니까 내가 그렇다 하니까 그건 BMW 사달라고 했어요. 대림산업 전직 대표를 지낸 김모 씨는 토목사업본부장 재직 시절 아들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박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은 10명. 4년간 챙긴 금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공사비를 증액시켜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하청 관계자는 원청 임직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림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대림산업 측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대림산업 현장 소장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임직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 박 씨도 금품 제공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퇴직 2달 전 용감하게 인명구조에 나선 경찰관이 있습니다. 6명이 탄 승합차가 저수지에 빠지자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관이 재빠르게 저수지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6명이 탄 승합차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미처 차량에서 나오지 못한 여성 1명을 남성이 구조해 물 밖으로 나옵니다. 남성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또다시 잠수합니다. 긴박한 순간 이들을 구한 남성은 현직 경찰관인 김정호 경정.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걸 본 그는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을 구한다 싶어서 그래서 뛰어들어갔는데 그분이 자칫 자신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경찰이라는 사명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못 구했을 때 정말 내가 이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아픔이 남겠구나. 1978년 정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해 어느덧 정년을 2달 앞둔 김정호 경정. 40년 동안 정들었던 제복을 이제 벗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웃 국민을 위한 삶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언제라도 현장에 뛰어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어제 검찰에 출두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인데요.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샘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한 지 20시간 만입니다. 위력이 없었다는 점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성실히 조사에 응했습니다. 검찰은 비서 김지은 씨 등 고소인 2명의 진술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를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무거운 데다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필요하면 영장 청구 결정에 앞서 추가로 고소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무너진 주택가 담벼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입니다. 재건축 공사장 바로 옆 2층짜리 주택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인데요. 인근 주민 17명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정막이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바닥에는 균열이 생겼고 주택 2층을 떠받치던 이 계단 기둥에는 이 바닥에서 분리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현재 인근 숙박업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 조사 결과 이 사고 당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이 바닥 다지기 작업이 했는데 이 작업 영향으로 집안이 약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 소규모 공사 현장이 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규모 이상의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은 이 땅을 파낸 깊이가 1.5m밖에 안 돼 붕괴 위험을 줄여주는 흙막이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저녁에 그냥 씻으려고 하니까 와장창 하니까 무조건 이게 넘어졌구나. 저희 예감에도 뛰쳐나와 보니까 그냥 다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은평구 신축 공사장 인근 주택 8채에 균열이 생겨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규모가 작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나 집안 상태까지 감안해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강풍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입니다. 신호등이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부러진 신호등 기둥을 한번 보시죠. 완전히 녹이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노후한 신호등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동래구에서도 강풍 피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9m에 이르는 강한 바람에 이렇게 전봇대가 쓰러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전기 공급이 끊기고 이 행인들도 통행 불편을 겪었는데요. 강풍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외 시설물 점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직접 발의할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헌법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4.19 정신에 이어서 1970년대와 80년대 반정부, 반독재 저항운동 세 가지를 계승할 민주 이념으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념일은 3.1절과 4.19 혁명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을 추가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가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정상외교가 4월 이후 줄줄이 예고돼 있죠. 우리 가수들이 먼저 평양에 들어갑니다. 이달 31일부터 나흘간 2번에 걸쳐서 공연하는데 남북의 합동 공연도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실무 접촉은 4시간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 평양 공연이 확정된 우리 예술단은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등 160여 명 규모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릅니다. 이들은 이번 달 31일 평양에 가 3박 4일 동안 머물며 동평양 대극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이틀간 2차례 공연을 진행합니다. 두 곳 모두 과거에 남측 특별 공연이 열렸던 장소로 북측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도 추진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첫날 공연은 우리 예술단으로만 구성하되 두 번째 공연은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부, 2부는 아니게 될 때 그쪽에서 어떤 공동 공연을 좀 재미있게 준비를 하자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사전점검단은 오늘 22일부터 2박 3일간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북측으로부터 숙소로 고려호텔을 제안받은 만큼 이를 포함해 현지 공연장 등을 꼼꼼히 둘러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가수 윤상이 수석 대표로 나섰지만 진짜 기획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행정관입니다. 오늘 회담에는 지원 인력 자격으로 참여했고요. 또 가수 윤상을 대표로 발탁한 것도 탁현민 행정관이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남북 실무 접촉에 나서는 우리 측 대표단 뒤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곤 대표단과 함께 판문점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북측 지역으로 건너가 회담에도 참여했습니다. 회담 지원인으로 갔고요. 지원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셨습니다. 가수 윤상 씨가 우리 쪽 대표로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탁현민 행정관이 이번 공연의 전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탁 행정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학의 추천을 받아 윤상 측과 조율했고 예술단 감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탁 행정관은 현송월 단장과도 이미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다. 삼지연 악단 서울 공연 준비 때도 직접 해오름 극장을 찾아 북측과 세부 내용까지 조율한 바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좌석을 배치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진행한 3.1절 기념행사 등 청와대 주요 행사는 모두 탁현민 행정관의 작품입니다. 여성관 논란에도 대통령이 탁현민 행정관을 중용하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오늘 판문점에서 만난 우리의 대중가수 윤상 그리고 북한의 정치선전 가수 현송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협상했을까요?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옅은 미소를 띤 채 회담장에 들어서는 현송월 삼지연 악단 단장.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윤상 감독에게 손을 뻗어 자리를 안내하는 모습에서 여유로움까지 느껴집니다. 2달 전 북측 예술단 실무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정장에 집게핀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측 대표인 윤상 감독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마주했는데 북측과 첫 접촉인 만큼 긴장감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첫날이니만큼 제가 수석 대표의 입장에서 수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윤상 감독은 평소 TV에서 봤던 북한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며 현송월 단장 역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또 공연 주제에 대해 정상회담 성공 기원이나 비핵화 등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이렇게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남북의 갈등 국면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부는 올림픽 기간 동안 미뤘던 한미 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그 기간도 줄였고 또 북한이 불편해하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은 많이 빠졌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군 15,000명, 한국군 30만 명이 참여했던 독수리 연습. 국방부는 올해도 비슷한 규모가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이나 참가 전력은 축소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 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은 4월 중순부터 예년대로 2주간 진행되지만 야외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기존 2달에서 1달로 줄었습니다.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독수리 연습을 끝낸다는 계산입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이른바 미군의 3대 전략 자산 역시 대거 불참합니다. 훈련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고 언론 노출도 최소화됩니다.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도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에 중점을 뒀다며 북한이 도발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맞지만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하면서까지 훈련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이 같은 훈련 일정을 오늘 북한군에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검찰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가 많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부부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오랫동안 쓴 것도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1995년 다스에서 법인카드 한 장이 발급됩니다. 이후 12년간 4억 원가량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용자는 다스 임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구체적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법인카드의 해외 사용 내용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약 1,800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는 주로 호텔 숙박이나 골프, 쇼핑 등에 쓰였습니다.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는 100만 원 넘게 사용됐고 고급 양복을 사거나 안마 시술소 이용료, 면세점 쇼핑 등에도 결제됐습니다. 검찰은 다스 법인자금 횡령 혐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세표 등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 법인카드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 가족을 포함해 친인척들이 모두 돌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여 원의 금품도 받았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현금 이외에도 각각 맞춤 양복과 명품 가방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08년 1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한 의류 디자이너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직접 양복을 맞춰주기 위해 시침질 과정을 진행한 겁니다. 실제 며칠 뒤 이 전 대통령은 김윤옥 여사를 통해 양복 5벌과 코트 1벌을 받았습니다. 양복 1벌은 150만 원이었고 코트는 180만 원 상당의 옷이었습니다. 두 사위의 양복 2벌까지 포함하면 모두 1,200만 원 상당의 옷을 전달받은 겁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 공천 등 인사청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에도 김윤옥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이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담아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22억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것.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맞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재해 예방과 위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 기본권 등도 신설했습니다.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도 강화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고용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담았습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해 사법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권력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 개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헌법 개정 이야기 청와대를 취재하는 최지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네. 자, 오늘 이제 청와대가 발의하겠다는 이 헌법 개정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헌법 전문입니다. 네. 이 헌법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자치와 분권, 또 지역 간 균형 발전, 또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특히 이 4.19 혁명과 함께 이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이 또 추가로 명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했던 약속들이죠.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5.18 정신을 3.1운동 정신이나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광주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네, 오늘 언론 공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어젯밤 늦게까지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발표 내용을 꼼꼼히 챙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5.18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호남 정치에 좀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유독 강조해 왔었던 거거든요. 결국 네.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를 넣겠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들을 명시해서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야권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좌파적 입장에서만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게 되면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헌법을 좀 나누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저항 운동 같은 걸 헌법에 담는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이 몇몇 주요 국가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미국 헌법 같은 경우는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썼을 뿐 역사적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있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하면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시민운동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인데 네. 이 역시도 프랑스 헌법에는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지향점이나 또 시대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제 결국 대통령이 발의는 했지만 국회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좀 논쟁이 될 만한 포인트 하나 찝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인데요. 국민 발안제는 이 국민이 직접 이 주요 법률안들을 발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또 이 국민 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모두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것, 이제 생각해보니까 개헌을 다 기대했던 것은 권력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게 빠지는 겁니까? 앞으로 좀 소개가 더 남았습니까? 네, 빠진 건 아니고요.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4년씩 최장 8년까지 집권 가능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일단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야권의 반대가 거세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힘은 빼고 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리를 국회가 임명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여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준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네, 김태년 의원이 언급한 홍준표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세게 나왔는데요.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개헌 투표 때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명 처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수출국들에게 철강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눈치도 봐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하게 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we're going to see who's treating us fairly, who's not treating us fairly.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철강 관세 부과 발효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WTO 제소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 G20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면세 요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조건부 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또 미국이 어떤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도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협상을 타결시키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다.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밀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떠나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찾는 건데요. 해외 원전 세일즈가 목적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수주한 20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건설 공사. 박근혜 정부 땐 추가로 54조 원어치 원전 운영권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바라카 원전 준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현 정부가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도모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외 원전 세일즈에 힘을 보태는 목적도 담겼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선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에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합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설 등을 진화하는데 임 실장이 관여했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외 순방에 비서실장을 동행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병문안했습니다. 검찰수장으로서 31년 만에 찾아간 문 총장은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찾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선 문 총장은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박 씨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31년 만입니다.